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오늘은 성석재의 투명인간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입니다. 여러분, 장편소설이고요. 읽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될 때 읽어본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석재 하면 굉장히 재기 넘치는 문장을 쓰는 그런 소설가잖아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은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죠. 70년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그대로 작품 속에 반영해 놓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사실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학적입니다. 해학적. 뭐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우리한테 읽고 있으면 그냥 막 깔깔대고 웃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해학적이고요. 역사적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사실적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자적입니다. 무엇을 풍자할까? 1970년대 시대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그 70년대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풍자하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러분 전체 소설의 주인공은 김만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만수를 만수의 눈으로 그리고 있는 본문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술자가 계속 바뀌어가. 서술자가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게 시점은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러니까 1인칭 나라는 서술 주체가 계속 바뀌어가. 수십 명으로.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술자들이 달라져 가는데 이 서술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김만수라는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점이 어떻게 되겠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나라는 서술자가 김만수라는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천재김 출판사에서 선생님 가지고 왔는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누가 김만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 거야? 네, 김만수의 국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 존재가 나가 되어서 김만수라는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김만수와 관련되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 일부분만 뚝 떼어놓고 보면 나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때로는 어떤 출제자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맞다라는 말씀 선생님이 드리고요. 그래도 혹시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괜찮아. 왜냐하면 본문에 내가 내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1인칭 주인공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배경 기억하고 가실 필요 있습니다. 197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박정희 정권이야. 박정희는 군인이었죠. 군부 독재 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문화 하면 되게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상명하복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게 군대 문화잖아요. 근데 그 군대 문화를 가지고 이 일반 사회에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분위기가 강했고 그 안에서 누구나 다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돼.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는 게 마땅해. 뭐 이런 국가주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그런 시대다. 그게 배경이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문이읍이라는 김만수와 나라는 서술자가 함께 만난 그 공간이 문이읍이라는 곳이고요. 그게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핵심 제재, 특별한 특정한 사건이 있었죠. 그건 뭐였냐면 혼분식 운동을 한 거야. 혼분식 운동. 혼분식 운동은 뭐냐면 밥을 하는데
우리는 요즘에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이게 쌀밥만 먹는 거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잡곡을 섞는단 말이에요. 뭐 요즘에는 더군다나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뭐 슈퍼푸드라는 곡물들이 막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뭐 병아리 콩이라든지 뭐 있던데? 뭐 그런 것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밥을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70년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70년대에는 쌀이 부족한 거야, 쌀이. 쌀이 부족한, 우리가 주식이 쌀이잖아. 우리 곡물이 쌀인데 그 쌀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운동을 한 거야. 야, 너네 쌀만 먹으면 안 돼. 쌀만 먹지 말고 잡곡을 꼭 섞어서 먹어. 그거를 막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국가에 이제 보고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혼부식을 해야 되는, 작곡을 꼭 섞어서 밥을 지어야만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국민들한테 계도시키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실제 사건이란 말이지. 이 실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혼부식 운동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만수의 순박함을 드러내는 거. 그게 요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자, 주제를 보면 이거로부터 가지고 오는 주제가 뭔 거예요? 어려운 현실에도 순박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만수, 그리고 그 만수를 바라보는 만수의 선생님인 나의 깨달음, 그게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작가는 아마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죠. 올바른 삶, 바람직한 삶이라는 건 과연 뭘까? 만수라는 인물 유형과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확인하실 테지만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 대비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바라보는,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갖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 갑니다. 구체적인 지명 어디? 문희읍이라고 그랬죠. 그 구체적인 지명과 사회상 역사적 사건 1970년대예요. 그걸 다 제시해서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한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예상치 못한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해악성을 느끼게 한다. 자, 인물은 누구? 김만수입니다. 김만수라는 인물이 되게 예상할 수 없는, 우리 같으면은 잘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걸 통해 독자들이 보면서 깔깔깔깔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악미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특정한 사건, 혼분식 운동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여러 인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특히 누구의 성격이 드러나냐? 김만수라는 주인공과 나라는 서술자의 성격이 굉장히 대비되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발표하시고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부각되기보다는 1인칭 서술자의 내적 독백이 중심이 됩니다. 1인칭 서술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면을 이렇게 부각하는, 다시 말해 선생님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죠. 소설의 굉장히 중심 개념인데 간접 제시가 부각이 되는 인물의 대사, 행동 묘사, 외양 묘사 이런 게 부각이 되는 그런 소설도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면서 나라는 서술자의 내적 독백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장면이 인물의 대사가 이렇게 따옴표로 처리가 되어서 아주 길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적 독백을 계속 한단 말이지. 그게 중심이 되고, 자, 그걸 통해서 자, 요게 중요해지겠죠. 효과가 뭐냐면 나의 내면 심리 변화가 대단히 부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만수라는 한 어린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바라보던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내면의 심리가, 그게 요 본문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 본문만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쌤이 아까서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자, 여러분 전체로 봤을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 김만수가 주인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특징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의 성격 보십니다. 이 둘의 성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나는 교육자로서 의욕이 넘치는데 더군다나 남에게 지기도 싫어해.
그러면서 되게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다가 만수 때문에 자기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때문에 어른이 성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 태도도 바뀌고요. 입체적인 인물 유형이 됩니다. 여러분 입체적이라는 거 뭔지 개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입체적이라는 잠시만요. 네. 선생님 뭘 눌렀나 보다. 네. 네, 계속합니다. 입체적이라는 거 여러분 뭐야? 성격이 변화하는 거야.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 유형을 뭐라고 한다? 입체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반대 개념이 뭐죠, 여러분? 평면적 인물이죠. 그러면 나는 입체적인 인물 유형이라면 만수는 어떨까? 만수는 평면적인 인물 유형이 되겠지. 왜냐하면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어리숙해. 어리숙하고 순박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격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 만수라는 인물 유형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드문 인물 유형이야. 그래서 얘는 개성적인 작가가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한 개성적인 인물 유형이다. 어떤 계층이나 신분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 유형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개성적이야. 이렇게도 우리가 규정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라는 인물의 성격이 변화해 간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 포인트로 잡으십니다. 만수는요. 어른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베푼 작은 선심 그냥 살짝 미안했거든. 선생님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살짝 미안해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작은 선심을 베풀었어.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했을 뿐이야. 뭐 특별히 뭔가를 헌신하거나 희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단순하고 어리숙하면서 아주 착하고 순박한 그런 인물 유형으로 만수가 있습니다. 자, 두 인물의 성격 잘 보고 가시고요. 대비된다는 거 여러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요. 여기 중요하겠습니다. 해악과 풍자. 잘 잡고 가십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만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부각되는 건 뭐니? 했을 때 해악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뭔가 예상치 못한 웃음을 주는 부분들에서는 어떤 미가 드러나니? 그러면 풍자미 혹은 골개미가 드러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게 좀 나눠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악미를 드러내는 인물 누구다? 만수다. 만수의 말과 행동 한번 보자,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좀 정리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구운 씨 옥수수를 도시락으로 가져오는 행동을 해. 씨 옥수수는 뭐냐면 우리가 농경 문화에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도 잘 모르죠.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다음 해에 씨앗이 되는 옥수수야. 다음 해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해에 옥수수를 경작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씨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지만 농사꾼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야. 반드시 남겨둬야 돼. 그래야 내년에 살 수 있는 거지. 내년에 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하도 한 번씩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막 닥달을 하니까 그거를 몰래 구워가지고 가지고 와요. 만수가.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되게 해악미를 느끼게끔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선생님에게 옥수수 종자를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달걀꾸러미를 가지고 와요.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인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같지 않아서 달걀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걀 꾸러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고요. 그리고 달걀을 받아주신 선생님께 맞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야. 아니, 달걀, 갖다 줬는데, 너네 가난하다는 걸 안단 말이야. 이 교사가. 그러니까, 야, 너나 갖다 먹어.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저 그거 안 받아주시면은 저 맞아 죽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았단 말이지. 그랬더니, 맞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야.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지. 선생님이라면 되게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배려하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선생님을 만났어 내가. 그러면 감사할 일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불만과 분노가 있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지 아이에게. 그래서 아주 순진무구한 행동과 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껴야 된다? 해악성을 느껴야 된다 그거야. 자, 이때 해악성은 어떤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예상하기 어렵거나 일상성을 벗어난, 아까 선생님 그랬죠. 우리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인데 만수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만수의 언행은 모두 해학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동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은 조금 다른 방식의 웃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작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 혼본식 운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문을 잠그고, 몽둥이를 가지고 가고,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고,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이 옛날에 이제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자기는 보고 있으면 너무 배고프잖아. 남이 먹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일부러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받아놔서 배를 채우거나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옳다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상하기 어렵거나 일상성을 벗어난 거지.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또 나의 아내가 보리밥으로 위장한 도시락 역시 예상하기 어렵거나 일상성을 벗어난 것이어서 웃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뭐냐면 혼본식 도시락을 싸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보리를 섞은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교사잖아. 아이들한테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쌀밥을 먼저 싸고 그 위에 보리를 이렇게 살짝 보리밥을 살짝 얹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달걀을 얹어가지고 밑에 쌀밥이 있는 거를 잘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위장 도시락을 아내가 싸다 줘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나는 되게 정말 맛없다 막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준수님 뭐야? 저 뭐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웃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만수에게 느끼는 웃음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 오셨을 겁니다. 재밌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현대사의 굴곡진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여러분 주인공이죠. 만수가 어떻게 되냐면 투명인간처럼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삶이 슬프면서도 슬프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결국은 이렇게 뭐 그냥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치 자기가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투명 인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작가가. 작품 전체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물들이 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사회가 되게 씁쓸하게 보이는데, 이런 되게 이렇게 코믹 요소들이 작품 전면에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대단히 슬픈데 전달하는 방식이 슬프지 않게 전달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독자들이 냉혹하고 이기적인 현실, 우리의 현실이죠. 이 속에서 순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좀 성찰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이 웃음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적으로만 전개가 되면 우리가 읽는 것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었다. 그 얘기인 거죠. 작품에서 풍자하는 시대 현실이 뭔지 봅시다. 학생들의 처지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있었던 시대가 1970년대다 그거지. 농촌. 국가에서 내세운 목표, 혼분식 운동이죠.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지도했던 당시의 사회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들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라고 지금 부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기를 예전에는 뭐라 그랬다? 국민학교라고 불렀다. 1970년대를 드러내는 거죠. 혼분식 운동 1970년대 드러내고요.
새마을운동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범국민적으로 시작했던 모두가 잘 살아보자 라는 운동이었죠. 새마을운동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벌어진 운동들도 있었어요. 뭐 이런 운동들이 다 나와서 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또 작품 배경이 농촌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대적 배경 관련 소재로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김만수 집안에 사상 문제로 고초를 겪은 만수의 할아버지. 만수 할아버지가 이제 사회주의자로 찍힌 거지. 그래서 굉장히 고문도 많이 당하고 이제 이 아들을 구하려고, 이 외동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구하려고 부잣집에서 돈을 막 엄청나게 쓴 거죠. 그래서 가문이 이제 완전히 깨져나가죠. 몰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만수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대에 결국은 그 마을을 떠난 모든 가산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들을, 그래서 개운리라는 상권 마을에 정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부잣집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그러니 거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를 원망하던 아버지가 술꾼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안이 망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오히려 책을 굉장히 멀리하고 공부를 일부러 안 하죠. 그리고 정말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농사꾼으로 그리고 술꾼으로 그렇게 그 개운리라는 마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김만수 집안의 가문의 내력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중이야. 그런 집안의 둘째 아들로 만수가 태어나요. 볼품없는 외모에 허약하고요. 말도 늦고 이해력도 떨어지는, 그렇지만 너무 순박한 인물이죠. 만수는. 명석한 형이나 영리하게 자기 이속을 챙기는 동생과 달리 만수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 줄거리예요. 이 명석한 형은 백수? 그 형 같은 경우는 죽어. 가문이 온 집안 식구들이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격이라는 같은 정말 총명함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죽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고요. 또 그 동생은 석수인데 그 석수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가 이제 만수고, 근데 이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챙기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인물, 그 인물이 만수다라는 거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본문은 그 만수가 어릴 때의 이야기다라는 거.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 서기 시작한 지 10년 됐어. 그 10년 만에 나는 서술자 나왔죠. 선생님입니다. 고향인 문이읍 북쪽에 있는 국민학교,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국민학교로 정근을 갔어. 자, 서술자 교사구나라는 정보로 시작을 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 교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존칭으로 부르는 교사라면 국가가 신분을 보장하는 교육 공무원이고 중산층인데 실상은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수준이었다.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 중산층인데 그랬다는 거야. 그 말은 중산층 밑에서 더 못 사는 분들은 밥조차 먹기 힘든 시절이 1970년대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치맛바람이며 촌지라는 것을 보기 힘든 시골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아 집장만 하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참 힘들게 살았던 70년대. 그나마 고향에서는 어떨 수 있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안 어른들과 친척도 있었고 또 쌀이며 채소 같은 농산물을 그 친척들로부터 거저 가져다 먹을 수 있어서 이 고향 근처로 가니까 정근을 가니까 정말 살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이렇게 그냥 좀 먹고 살만하니까 교육자로서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라는 의욕이 생겼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욕을 꺾는 게 교사들에게 부과된 잡무였습니다. 학업과 관련 없이 시키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새마을운동, 근면저축운동, 혼분식운동. 자,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들 계속 나오고 있죠. 독서생활화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것도 있었고, 자, 여러분 여기 분류 쓰이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1번, 근면저축운동 2번, 혼분식운동 3번, 독서생활화 운동 4번. 여기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운동들이었어. 그 다음
송충이 잡아오기 1번, 곡식이삭 주워오기 2번, 잔디씨 훑어오기 3번, 코스모스 모종 마을길에 심기 4번,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나오면 나눠라. 왜? 이걸 나누지 않고 섞어서 쓰는 선택지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국어에서는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서 여러분들 그거 잘 보고 가십니다. 열거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계속 보십니다. 용의검사라는 것도 있었어. 용의검사 복장검사라고 해도 되겠다 여러분. 복장검사 용모검사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몸을 가지는 태도가 용의 또는 차린 모습이 용의라는 뜻이다. 뜻 정리해놨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교복은 제대로 잘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죠. 손톱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검사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수시로 실시됐는데 70년대 애들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이 트거나 갈라져 있었고 콧물 묻은 소매는 때로 반질반질했다. 옛날에는 진짜 콧물도 많이 흘렸었나 봐. 지금은 그렇게 콧물 흘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콧물을 그래서 그냥 맨날 이렇게 닦고 다녔던 거지. 소매가 반질반질하고 손톱 시꺼멓고 옷 또한 빨래를 자주 하지 않아 굉장히 더러웠다. 머리는 기계총, 이게 피부병이래요 여러분. 머리에 생기는 피부병인데 그 기계총으로 허연 분칠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설명 방식은 뭐야? 외양묘사지. 머릿속에 이제 뭐 손 트고 갈라지고 소매가 반질반질하고 손톱이 시꺼멓고 뭐 이런 것들 머리가 뭐 기계총이란 피부염이지 말하자면 두피에 그런 게 생겨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외양이 쭉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 외양 묘사를 통해 당시 궁핍한 생활상을 우리가 형상화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물 증시 방법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묘사니까 외양 묘사는 간접 제시인 거, 다시 말해 보여주기 방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뭐 했던 거야? 용의검사를 했다. 그 얘기인 거지. 용의검사를 하면 안 걸리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 참 위생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고 아무튼 그런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그 얘기인 거지. 다른 교사들과 의논을 해서 날이 따뜻해지던 날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냇가나 도랑으로 가서 물속으로 밀어넣었어. 때를 벗기기 위해서. 평생 처음 온몸을 물에 적신다는 아이들도 여럿이었다. 당시에 굉장히 수도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씻지 않고 그냥 살았구나. 참 열악했구나. 환경 자체가 라는 거 알 수 있고 국민학교에서는 이런 거 해주는 것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 용의검사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잡무가 되게 많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런 중에도 반백년 교사 생활을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그럼 여러분 반백년이면 50년이잖아. 5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대. 그런데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어. 라는 얘기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교사 생활 한 지 한 10년 정도의 10년 뒤에 정도 됐을 때 고향 쪽에 있는 국민학교로 정근을 갔다 그랬잖아. 그 시점이 아닌 거지. 50년 뒤에 그로부터는 40년 뒤에 말하자면 50년 교사 생활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10년째 돼서 정근을 가서 있었던 그 일을 40년 뒤에 회상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별표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서술 주체는 현재의 나인 거죠. 그러니까 50년 교사 생활을 마친 나인 거지. 서술하는 시간 이게 현재죠. 현재의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시되는 사건이 서술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임을 알려주는 문장이 뭐다? 이거야. 반백년 교사 생활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내가 50년 동안 교사 생활했는데 참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건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 라는 사건이 하나 있어. 지금부터 그 얘기 들려줄게. 라고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사건들은 모두 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과거에 경험한 사건인 거죠. 경험시와 사건시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요 경험시와 사건시가 선생님 다시 쓸게. 사건시가 발화시 혹은
서술시와 어긋나 있는 거. 어긋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장이 이 문장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됩니다. 바라시 서술시라는 건 이제 50년 교사 생활을 마치고 지금 옛날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는 그 시간인 거고,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될 이 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내가 10년째 되던 해, 교사 생활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두 시간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인 거죠. 됐죠? 자, 혼부식 운동이 한창이던 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학교에서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흰 쌀밥으로 사오는 거 못하게 했어. 아까 말씀드렸죠. 쌀이 부족했단 말이야. 음식점에서도 흰 쌀밥 팔면 안 돼. 교장은 읍내 4개 국민학교에서 맨 먼저 혼부식 운동 참여율 100%에 도달해야 한다고 아침마다 교사들을 막 닥달해. 여러분 달성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혼내고 뭐 이렇게 막 성과 검사하고 막 교장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뭘 알려주냐? 당시 사회가 엄격하게 국가 통제 아래 있었다. 국가가 야 우리 이제 혼분식 운동하자. 니네 혼분식 운동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군대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그대로 따른다.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보다라는 거야. 그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막 열을 올리면서 이거 100% 우리가 제일 먼저 달성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담임 교사가 하는 일 뭐야? 교실로 가서 아이들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했어. 도시락 뚜껑 딱 열게 하고 지침에 맞게 보리와 콩 같은 잡곡이 섞여 있는지를 보는데 맨 위만 보리밥으로 살짝 덮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고 참 도시락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숟가락을 이렇게 파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우리는 참 예상할 수 없는, 어머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이거 들쑤시고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 아들 같으면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을 것 같아. 요즘 아이들 같으면. 옛날에 이런 게 너무 당연했었단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나는 여러분 여기 반백년 교사 생활을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나랑은 다르죠. 과거 40년 전 그 과거에 있는 난 거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난 거잖아. 그래서 경험자라고 부른 거야. 이해되셨죠? 나는 검사를 해보고 결과 기준에 미달된 아이들 손바닥을 처음에 이제 회초리로 때렸어. 회초리로 3대씩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콩 이런 거 이제 몰래 위에만 탁 덮고 이제 밑에는 쌀밥인 아이들 막 혼낸 거죠. 3대씩. 아이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경각심, 경계하는 마음. 야, 너 이제 조심해. 라는 그런 마음을 북돋우는 의미에서 약간의 매질은 교육적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자, 이때의 나는 누구야? 이때의 나는 서술자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지금이라는 건 서술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간, 다시 말해 여기야. 50년 교사 생활을 마친 지금인 거지. 여기가 발화시고 서술시고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과거 해상 장면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현재로 불쑥 넘어오는 문장들이 있어. 그런 문장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건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술시라는 개념과 경험시라는 개념, 서술자, 경험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도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매는 약간의 매질은 교육적 효과가 참 좋아. 이렇게 믿고 계신 뭐 정년퇴직을 하셨을까요? 그런 선생님이시다라는 거죠.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 다신 쌀밥을 싸우지 않았어. 어우 아프니까 이제 쌀밥 안 싸운 거죠. 나는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 아유 인물 제시 방법 직접 제시 나왔다. 자기가 자기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준 거죠. 말하기입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라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담임하는 반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길 바랬고 그건 혼본식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등 해야만 돼!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었구나. 거기다 의욕이 넘쳤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리고 뭐 교육자로서 한 10년 차 한창 젊고 혈기왕성할 그럴 땐 거죠. 그런데 문제가 나타났어. 나는 이런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 아이들의 3분의 1 가량이 아예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왜 못 싸워? 너무 가난해서. 한자성어, 삼순구식 여러분 많이 봤죠? 이게 무슨 숫자라 그랬어? 열흘 숫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3 곱하기 10 하니까 뭐야? 30. 30일 한 달에
구식 9번 먹었다는 거야. 우리는 30일이면 90번을 먹지. 하루 3끼 먹는다고 치면.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9번밖에 못 먹어. 그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 그런다? 삼순구식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보릿고개. 자, 보릿고개 여러분 개념 또 알고 갈까요? 우리 소설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음력 4월경이야. 보리가 익기 직전 시기. 보리가 익기 직전 시기. 겨울에 묵은 곡식은 다 먹었는데 해보리는 나오지 않아서 농촌이 가장 굶주렸던 시기가 보릿고개 시기입니다. 지금 양력으로 친다면 한 5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5월.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기 정도. 그 시기 정도에 쌀 다 먹었고 보리는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왜 소설 같은 데 보면 나무 뿌리 같은 거 또 나무 줄기 같은 거 캐와서 먹고 뭐 그랬던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요 보릿고개잖아요. 그 보릿고개 때가 되면 전략농가들이 나타났어. 전략농가라는 개념도 있어? 보고 가십니다, 여러분. 요 절이 끊어질 절자야. 끊어질 절자. 양식이 끊어진 농가라는 뜻이야. 양식이 떨어진 농가. 그게 전략농가입니다. 양식이 끊어질 절자이기 때문에. 자, 이른바 누구냐? 전략농가의 자식들은 어땠어? 도시락을 싸울 수 있어, 없어? 못 싸워. 집에 밥이 없단 말이야. 그보다 형편이 나은 집 아이들 중에 감자밥, 고구마밥을 싸와서 쌀밥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이 볼까봐 부끄러워하면서 뚜껑으로 가려가며 먹는 경우들이 많았어. 그나마 그런데 감자밥, 고구마밥을 싸오면 그나마 나은 거야. 그러니까 감자밥, 고구마밥이다 그러면 감자에 그냥 쌀알 조금 묻어있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뚜껑으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그런 아이들은 막 칭찬하면서 야 이거 혼분식했어. 당당하게 먹게 했어. 단순히 도시락 싸오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혼분식 운동 참여율을 따지면 우리 4학년 6반이구나. 4학년 6반이 제일 먼저 100%에 도달했으나 왜? 내가 맨날 회초리 때렸잖아. 그러니까 쌀밥 싸오는 아이들은 더 이상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아예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로는 70%를 넘을 수가 없었어. 누구 때문에? 전략농가의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 왜 우리 반만 그렇게 도시락을 못 싸오도록 집이 가난한 아이가 많았을까? 알 수 없었다. 됐죠? 신문을 보니 전국에서 서울의 초, 중, 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혼분식 운동 참여율 100%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이거지. 농촌에 사는 아이들보다는 그나마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상황이 좋은 거죠. 그죠? 상황이 좋아서 이거 어떻게 줄이나? 네. 상황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에 먼저 딱 서울에서 달성을 딱 한 거야. 서울에서 쌀이 많이 나는 것도 밀가보리가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부모들이 가난하지 않거나 바쁘지 않거나 한 것도 아닌데 벌써 달성했다는 건 그만큼 그럼에도 그렇게 다 같이 가난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농촌은 또 차이가 있었다. 그 얘기인 거지. 자, 계속 보십니다. 교감은 교무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게시판 딱 세워놓고 학년별 반별 그래프를 그려서 매일 혼분식 운동 참여율을 체크했어. 강요하는 분위기. 4학년 전체에서 우리 반만 빼고 참여율 90%를 넘던 날. 우리 반 왜 못 넘어? 우리 반은 선생님이 회초리도 막 때리는데 누구 때문에? 전략농가 아이들 때문에 못 넘는단 말이야. 다른 반들 다 넘었대. 동료 교사들이 상한을 시켜 학교 앞 식당에 냄비 우동을 제대로 팔팔 끓여 가져다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을 때 냄비 우동을 팔팔 끓여와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회식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지. 근데 그럴 때 나는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바꿨어. 매를. 몽둥이와 도시락을 들고 교실로 갔다. 머리가 팔팔 끓는 기분이었다. 자, 여기 팔팔 끓여, 팔팔 끓는. 다른 맥락으로 쓰였죠. 앞에는 냄비 우동을 팔팔 끓이는 기분 좋은 날. 뒤에 머리가 팔팔 끓는 건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 거. 요렇게 냄비 우동의 그 팔팔 끓여라는 수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상태를 표현해 줬단 말이야. 요런 게 뭔 거야? 말장난인 거야. 부각되는 미의식은 해양미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정서는 분노. 이유는 왜? 자신의 반만 참여율이 부족하자 경쟁심을 느꼈기 때문에 막 화가 난 거죠. 그걸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여기 머리가 팔팔 끓는 기분이었다가 되는 거죠.
도시락을 싸온 아이든 못 싸온 아이든 한 명도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선포하고 앞뒤문을 잠가 유리창까지 잠그게 했습니다. 자, 여기 부각되는 미의식 풍자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일상성을 벗어난 그런 교사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부분, 풍자미가 느껴지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나의 대사입니다. 나의 대사를 따옴표로 안 하고 내면 독백, 내적인 독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간접 제시처럼 이렇게 따옴표를 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혼부식 운동은 단순히 쌀에 다른 곡식을 섞어서 먹자는 운동이 아니다. 국민성 개조 운동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70% 산, 어차피 쌀만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환경을 가진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라는 취지. 그게 혼부식 운동이다. 개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하고 있는 중이야. 너희나 너희의 부모가 혼분식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말도 안 돼. 우리 이런 거 이제 대단히 큰 논리적 오류, 의도 확대의 오류다. 이렇게 뭐 부르잖아. 또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겠지. 혼분식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거 가난해서 그런 건데. 이거 애국심이 부족하다 친구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야. 그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는 당군일이 반만년을 물려온 가난을 면할 수 없다. 보리밥도 못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리 개떡이라도 싸우라는 말이다.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막 이렇게 선생님이 무슨 군대에 무슨 뭐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 중이야.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풍자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나가 아이들에게 강요한 명분입니다. 애국심을 보여라. 성의를 보여라. 혼분식 운동의 실제 이유는 쌀이 부족해서야. 그런데 그거를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막 성의를 보이라고 국민성을 개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왜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그래. 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우 마이너스의 교사입니다. 이런 선생님 만나면 정말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 때는 4월 초순이었고 보릿고개 시기란 말이야. 보리도 밀도 익지 않고 고구마 감자 역시 수확하기 전. 그런데 나는 읍내에서 나고 자랐어. 그래서 농촌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알 것까지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사정을 고려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쌀도 지난 가을에 생산한 게 아닌가? 묵은 밀, 보리, 고구마, 감자라고 없겠는가? 아니 지금 수확을 못했으면 묵은 거라도 있겠지. 그 묵은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고구마 감자가 쌀처럼 그렇게 오래 저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지.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야. 도시락을 혼분식 운동의 취지에 맞춰 제대로 싸우지 않은 아이들은 전과 같이 손바닥 4개, 3대, 도시락을 싸우지 않은 아이들은 손등을 3대씩 때렸어. 뭐로? 몽둥이로. 너무 화가 나니까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아이들을 더군다나 도시락 싸우지 않은 가난한 아이들은 더 아프라고 손등을 때린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은 아이들이 훌쩍이며 소리주게 오는 가운데 도시락을 싸운 아이들이 뚜껑을 열자 교실안은 반찬 냄새로 가득 찼고 도시락을 못 싸운 아이들은 평소처럼 밖에 나가 쭈그러진 공을 차거나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시거나 플라타누스 그늘에 앉아 꼬박꼬박 조는지 가난 때문에 밥을 못 먹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했던 일들이죠. 그걸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문을 잠궈놨거든. 배에서 아무리 꼬르륵꼬르륵 무서운 소리가 나도 도시락을 싸온 친구가 밥을 먹는 것을 보며 앉아있어야 했어. 아이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죠. 왜 이렇게 했어요?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정이 없고 비인간적인지 또 국가 주도의 강압적인 제도가 이런 인물들을 정당화시켜줬던 거지. 이런 교사들을. 그런 문제점을 대단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혼분식 운동의 취지에 맞는 도시락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둬야 했다. 나도 인간일진데 감정이 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야? 왜 도시락 없는 아이들 왜 못 먹게 했다고? 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보라고. 혼분식 운동의 취지에 맞는 도시락이 뭔지 봐. 그리고 너도 이렇게 싸와. 라는 그런 굉장히
화가 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아, 이 선생님이야. 아니, 싸울 수 없잖아. 집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한 거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가 흰 쌀밥 위에 보리밥을 최대한 얇게 덮어 쌀알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고 마늘에 대비해 달걀 프라이까지 맨 위에 얹어 모범적인 보리밥으로 위장한 도시락은 자기가 싸운 도시락이야. 정말 맛이 없었대.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이런 표현도 여러분 일부러 나의 굉장히 비정한 성격을 비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부각하기 일부러 쓰는 문장이다라고 작가가 의도한 문장이라 봐야 되겠죠. 풍자미를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우, 진짜 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썩소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죠. 하얀 쌀밥에 기름이 둥둥 뜨는 고깃국을 찾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진짜 보리밥 이렇게 들어가니까 맛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교실은 밥 먹는 소리 외에는 떠드는 아이들 하나 없이 조용했다. 애들 뭐 다 맞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젖어 있었을 텐데 그랬겠죠. 도시락을 못 사온 아이들은 숙제를 해오지 못한 아이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마철에 쓰러진 모를 보는 것 같았다. 네, 직유법이죠. 뭐뭐 하는 것 같았다. 원관념 뭐야? 도시락을 못 사온 아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원관념. 보조관념 뭐야? 장마철에 쓰러져 있는 모죠. 쌀이죠. 쌀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갑갑했다. 역시 인물의 정서 직접 제시됐죠. 나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불쌍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아우 저 한심 저 답답한 애들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아우 진짜 그치? 우리 할 말이 없죠. 그런 선생님이야. 효가 다음날 즉각. 도시락을 못 사오던 아이들 가운데 절반이 도시락을 가져왔대. 몇 명만 더하면 90%를 넘을 수 있었다. 그러면 아예 100% 달성이라고 교장에게 보고할 생각이었대. 대단하다. 진짜 지기 싫어하고 그런 선생님이다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멱살잡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은 아이들 어떻게 했어? 그래도 그 다음날도 못 사온 아이들 몇 명 손등 때리기 계속했어. 자기 성과를 위해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계속 닥달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구운 옥수수를 도시락이라며 가지고 왔어. 그 아이는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네인 산촌 개운리에 사는 김만수였어. 자, 제일 멀리 떨어진 산촌 개운리야. 가난한 산골마을에 사는 아이야. 수건도 아닌 책보 속에 책과 공책, 몽땅 연필과 함께 구운 옥수수를 그냥 넣어왔어. 궁핍한 생활상을 알려주는 소재들인 거죠. 가방도 아니고 수건도 아니고 책을 싸는 보자기. 보자기에 책, 공책, 몽땅 연필, 그리고 구운 옥수수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지. 옥수수는 찐 것도 아니고 불에 넣어서 구웠는데 바싹 타서 시커매서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 비쩍 마르고 길쭉하던 만수처럼 옥수수도 마르고 비틀어질 듯 했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옥수수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어. 원관념은 구운 옥수수야. 근데 이걸 뭐로 비유했어? 만수의 외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만수의 그 외양이 보조관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수를 구운 옥수수로 표현한 게 아니라 구운 옥수수를 만수로 비유해 준 거야. 됐죠? 그건 지난 가을에 수확해 처마 밑에 매달아뒀던 씨옥수수. 정말 너무 중요한 씨앗으로 사용할 옥수수였어. 내가 아무리 농사에 무지해도 농부는 종자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자식이라고 해도 때려 죽이려 들 것이다. 알려주는 정보 뭐예요? 씨 옥수수를 구워 도시락을 챙긴 사람이 부모일 리 없다 이거지. 아유, 얘 만수구나 만수. 얘가 몰래 싸웠구나라는 걸 교사가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기가 막혀서 웃었어. 아니 쟤 어쩌려 쟤 들키면 어떡하려고 저 씨옥수수를 싸왔대? 이러면서 이제 내가 기가 막혀서 웃은 거지. 그런데 그 만수가 노란 눈동자로 보면서 마주 웃었다. 노란 눈동자라는 건 여러분 진짜 색이 노랗다기보다는 아이가 너무 이제 영양 부족, 영양실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란 눈동자라는 표현을 한 거야. 마주 웃었다. 만수는 왜 웃었느냐? 도시락을 싸와서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선생님이 자기 보고 웃고 있으니까 너 참 잘했구나 라는
칭찬으로 읽은 거지. 얘가 따라 웃은 거야. 그래서 아주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해양미를 유발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날 내가 우리 반 홍분식 운동 참여율 100%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학교에서 배급하게 됐다고. 이런 거 참 시대적 배경 잘 알려주죠. 미국에서 이제 옥수수 가루를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빵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배급을 준 거야. 교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짜로 먹었고 중사는 아이들은 돈을 내고 빵을 먹게 됐다. 나는 만수의 이름을 무상 배급 대상자의 맨 앞자리에 써 넣었다. 아, 얘 진짜 가난하구나. 얘 씨옥수수 싸왔구나. 이게 좀 인지가 된 거지 이제서야. 그래서 이 조금 미안한 거야 살짝. 그래서 얘 먼저 제일 먼저 무상 배급 대상자 공짜로 빵을 줘야 된다라고 대상자 명단에 교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왔다는 신품종 옥수수 종자가 있었는데 그걸 학생들에게 5알씩 나누어 주라고 학교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야. 달나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로 새로 개량한 옥수수 품종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첨단 과학 기술은 우리 우주선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 과학 기술로 옥수수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죠? 이런 장면도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새로 개량한, 미국 하면 막 진짜 선망의 대상, 막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엄청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옥수수 종자는 그냥 막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문명의 산물이야.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1970년대 분위기 같은 거 좀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심기만 하면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달리고 알도 우리 토종 옥수수의 2배는 되게 굵을 것이라 했다. 뭐 실제로 그래요. 우리 토종 옥수수 선생님 실제 봤거든요. 근데 되게 알이 작더라고요. 예, 지금 나온 거는 좀 이렇게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걸로 이제 개량이 된 옥수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서양 옥수수인데 아무튼 그걸 이제 소개한 게 1970년대야. 나는 교장이 침을 튀기면서 한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려줬어. 읍내 사는 아이들 중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옥수수가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옥수수 뭐야? 여기 미국에서 온 신품종 옥수수죠.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었어. 이미는 옥수수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읍내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도 우리 반에 몇 명이 있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선생님 저희는 농사 안 지어요. 안 가져갈 거예요. 해서 안 받았단 말이야. 만수를 따로 불러서 남는 옥수수 종자 수십 알을 그냥 모두 줬어. 왜? 우리 집에 농사 지었으면 아마 나는 내가 가져갔을 것 같아. 나라는 교사는. 근데 우리 집도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남잖아. 어떻게 한 거야? 교사가? 야, 너 김만수 너 씨옥수수 가지고 왔던 너 이리 와. 그럼 몇 개 더 준 거죠. 좀 미안한 정서가 있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제 핵심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 만수가 집으로 찾아왔어. 저녁 밥 먹고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만수가 내게 지프로 싼 뭔가를 두 손으로 쳐들어 공손히 내밀었다. 그거 뭐냐? 여러분, 이거 따옴표 없는 거 보이십니까? 따옴표 없죠. 뭐 때문에 그렇다? 인물의 내적 독백, 내면 심리 변화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외부 사건, 객관적인 외부 사건 자체를 중시할 때는 이런 직접 화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따옴표를 활용하는. 근데 요거가 일부러 빠져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내면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부각하는 표지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요 대사 부분. 그게 뭐냐? 달걀입니다. 달걀을 왜?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다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달걀은 사 먹으면 돼. 너희 집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수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자기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시 왔어. 엎어지면 깨질까 지프로 달걀 10개를 꽁꽁 싸가지고 20리기를 달려온 거예요. 와 정말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무렵에 다시 달려온 겁니다. 20리기를.
만수와 할아버지의 정말 순박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본문을 보면 나의 비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품과 대비가 되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만수와 할아버지의 참 따뜻하며 순박한 인간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까지는 이제 만수가 말한 것을 나라는 서술자가 정리해 준 문장이고요. 다시 만수의 대사입니다. 요게 이제 대사 표시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만수의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만수가 뭐 가지고 갔을 거야? 그날 하교하면서 옥수수 종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귀한 달걀 열알을 싸서 보내셨던 거죠. 됐다 너나 먹어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요때는 심리가 어이없음. 아니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런 어이없음의 정서가 있습니다. 내가 달걀꾸러미를 도로 내밀자 만수는 손을 감추며 왜 안 받겠다라는 얘기지. 자, 달걀꾸러미의 기능 여러분 보세요. 만수와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죠. 정말 정성스러운 선생님을 만수에게 은혜를 베푼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매개체면서 동시에 뭐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되겠죠. 만수는 두어 걸음 물러났어. 닭을 데리고 싶어 마음 같아서는. 와 이런 표현도 재밌죠. 닭을 드리고 싶지만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해서요 선생님. 장닭이 없으면 병아리를 못 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모르고요. 암탉이 없으면 달걀도 못 낳고 그리고 아침에 꼭 끼우 해서 일어나는데 그 시간도 몰라. 그래서 달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도로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 걸리면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이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수가 고개를 꾸벅하고 맞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일상성을 벗어난 언행으로 해양미를 유발한다. 아까 선생님이 첫 부분에서 설명드렸죠. 아주 어리숙하고 순진한 순박한 그런 성품이 부각되는 대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사라졌어. 나는 달걀꾸러미를 들고 어둠을 향해 서 있었고요. 고향의 학부형으로부터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촌지였다.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선물, 정말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그런 선물이었다라고 좀 충격 속에서 깨닫고 있는 그 장면이죠. 들고 있는 손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손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이 손으로 뭐 했어? 도시락 싸우지 않았다고 애들 막 때렸단 말이야. 몽둥이로. 그 손이 너무 부끄럽게 하는 달걀꾸러미였던 거죠. 아빠 뭐해? 아이가 불렀지만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날파리가 어지럽게 날아들던 그 저녁을 잊을 수 없었다. 네, 5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정말 잊지 못할 그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장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로 날파리가 어지럽게 날아들던 그 저녁. 어떤 정서? 부끄러움의 정서. 그리고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했었겠죠. 그런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배경 묘사가 나온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 배경 묘사. 왜 이렇게 부끄럽고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 자신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동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어린 학생 만수의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던 거지. 저 아이는 저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저렇게 순수하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저렇게 그렇게 팼구나. 씨 옥수수를 가져올 정도로 아이를 몰아붙였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달걀꾸러미를 받고 있네. 뭐지 이거? 이런 혼란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그런 표현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썩소라고 아까 선생님 표현했는데 좀
그 좀 비판적인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본문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1970년대 분위기가 어땠구나 이런 것들도 좀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두 인물의 성격 대비를 통해서, 나와 만수의 성격 대비를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울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만수라는 결국은 우리 시대가 지키지 못해서 투명 인간으로 사라져버리는 만수라는 이 인간, 인물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만수라는 인물 유형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뭐 자기 의도를 좀 드러내지 않아요. 끝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이 인간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인물 유형인가 뭐 이런 걸 부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독자한테 던져놔. 이런 인물 유형이 있어. 이런 인물 유형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기만 한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그거는 그러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위에서 좀 강압적으로 옳지 않은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김만수라는 인물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 유형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인생일까?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남에게 자기 몸을 그냥 다 닳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투명 인간으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물 유형을 우리가 좀 지키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인간이라는 소설 일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나라는 인물이 입체적인 인물 유형이기 때문에 그 성격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